안녕하십니까? 네, 또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송수연 책임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 통계를 보면 윤창호법 시행됐는데도 뭐 지난 설 연휴 때 적발된 건수나 이런 것들이 작년보다 조금만 줄었지 여전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 단속을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네. 2만 건이 넘게 단속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뭐 일평균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300건 이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체 단속도 줄었고 그리고 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한 20% 정도 줄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이 있죠. 통계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숨어 있는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통계의 어떤 전반적인 수치는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이 법 때문에 특히 뭐 윤창호법 1, 2라고 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을 때 형량이 올라가는 거와 그렇죠. 그 음주운전 특정 수치를 낮추는 법이 있어서 그렇죠. 초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법이 약간의 어떤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술을 먹으면 정말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초범자들에게서는 분명히 수치가 낮아지는 점은 있을 건데 과연 이 중에서 재범률 즉 음주운전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는 사람들에게까지 네. 경고적 기능으로 이루어졌느냐, 경고적 기능이 되어서 수치가 내려갔느냐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법이 부분입니다. 강화됐어도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해오던 사람들은 겁내지도 않더라. 사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음주운전이라는 그 운전의 특성을 바라보면 음주운전은 한 4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음주에 대한 관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 뭐 술 한 잔 먹었는데 뭐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음주는 습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소주 2잔 먹고 제가 집에까지 안전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범죄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약간 쾌감을 느껴요. 오, 내 지금 음주운전했는데 걸리지 않았어. 이런 약간 자기의 어떤 자기만족의 쾌감?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내적 통제력이 발생해서 다음에는 소주 3잔을 먹어도 소주 2잔 먹을 때 안전했으니까 하나씩 올라간다. 소주 3잔 먹어도 안전한 거다. 이런 어떤 왜곡된 자기의 확신과 마지막에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단속 당하지 않으리라는 자기 최면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당하면 그 단속을 당한 걸 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재수 없이 걸렸는 것. 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음주 단속을 걸리고 난 다음에도 내가 다시 음주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재수 없이 걸렸으니까 다음에는 안 걸리겠지. 이런 어떤 왜곡된 심리와 자기 체면 때문에 사실 음주운전이라는 게 형량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근절적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거죠. 형량은 대폭 올라가지 않았나요? 이번 법 개정으로? 근데 이제 그 형량은 올라갔고 과거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사실 이제 이게 그 여러 차례에 거쳐서 윤창호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에 거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음주운전자들 만난 지 10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기에 그분들 만났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기준이 0.05였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단속이면은 뭐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 근데 그 이후에는 윤창호법 이전에 이후에 뭐 50만 원, 70만 원 수준에서 뭐 단속되면 바로 뭐 100만 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처벌들이 이제 조금 더 강화되고 지금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뭐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어디 도주나 이런 정황이 안 보이니까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은 목속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은 상당히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조금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종래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켜도 사실 음주운전 치사상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고 그냥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아니면 그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형법에 따라서 과실치사 이렇게 갔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약했는데 2011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즉 위험치사상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는 사실 뺑소니에 비해서는 굉장히 형량이 낮았는데 이번에 이제 윤창호법이 들어오면서 형량이 올라가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상해했는 경우에는 뭐 원칙적으로 1년에서 15년 그리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래서 지금은 이제 술을 먹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인신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고 3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3년 이상이란 말은 3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은 대폭 올라가는 거고 사실 이제 요거 말고 윤창호법 2라고 해서 이제 6월 달에 시행되는 법령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상 옛날에는 0.05
이상이 되어야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0.03. 사실 여기서 제가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거는 0.05와 0.03의 차이. 그러면 더 강화되느냐 강화되지 않느냐 뭐 소주 한 잔 먹으면 되느냐 맥주 뭐 한 클래스를 먹으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0.03이라는 의미는 술 먹고 운전하지 마. 한 잔이라도 먹으면 안 돼. 라는 의미인 거지. 지금 0.03으로 봤을 때 보통 질문할 때 야 그러면 소주 저 한 잔 먹으면 괜찮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0.03으로 낮추어졌다는 거는 한 잔 먹고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재범률이 높다고 그랬는데 몇 프로쯤 됩니까? 일단은 40% 이상 됩니다. 그래서 40%에서 50% 정도의 사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범을 낮추기 위해서 음주 단속 걸리면 교육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교육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하는 교육은 이게 정지냐, 취소냐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횟수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3회 이상, 그러니까 이른바 삼진아웃이라고 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사실은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3회 또는 2회 그러니까 재범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이냐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교육 대상자가 5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회반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3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내가 한 거보다 단속이 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의 기준 안에서 좀 벗어나는 운전자들이 있어서 어떤 교육적인 처방을 다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이 말씀 정말 잘해 주셨는데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44.7% 그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봐야 될 수치가 마약이라는 범죄의 재범률이 가장 강하다고 하는데 그 마약의 재범률도 36.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보다 더 재범률이 높은 게 음주운전이라는 점을 조금 고려를 하신다면 좀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강화된 기준 0.03 이상이면 정지. 그거는 외국하고 비교할 때는 어느 정도 적절한 겁니까? 우리가 강한 겁니까? 사실 뭐 강하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0.03보다 낮은 국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0.08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미국 같은 국가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0.05가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음주 측정 수치를 우리가 고려를 할 때 뭐 0.03이다, 0.05다, 0.08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나라의 교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영향력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보통 저희들한테 주장할 때 0.08이라는 나라도 있는데 왜 대한민국은 0.05에서 0.03으로 낮추느냐 이런 어떤 항변 아닌 항변, 이의 아닌 이의를 제기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수단과 대한민국의 교통수단은 새벽 1시가 되건 새벽 2시가 되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집에 갈 수 있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 0.08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그런 걸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나라의 특성, 그 나라의 교통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은 동유럽 국가들도 많거든요. 뭐 핀란드 같은 경우 0.02라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0% 술 한 잔만 먹어도 걸리는 그냥 아예 음주가 몸 안에 있으면 걸리는 그런 어떤 저 나라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단속을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은 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길을 막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길을 막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통행 자체를 방해하는 부분 또 그걸로 인해서 물론 이제 뭐 어떤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또 다른 어떤 그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뭐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여러 정황상 경찰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여러 또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투입되는 인력 그리고 실제로 투입되는 인력에 비해서 단속되시는 분들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분들은 뭐 해외처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외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약간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뭐 측정으로 하지만 이제 많은
그 음주운전을 경험하신 분들이 본인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미국처럼 뭐 서서 걸어봐라라고 네, 한다든지 네.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 또 더 심하게 단속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교통 환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좀 안타까운 점도 존재하지 않나. 여기서 이제 뭐 만약에 음주운전의 종래의 문제점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했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걸 많이 극복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피해가는 앱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경찰청에서 인지하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고 굉장히 불특정 다수 지역 그리고 불특정 시간에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걱정하고 싶은 거는 음주운전을 했는 사람이 형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음주운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도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늘어나죠,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저 경찰관의 안전도 되게 중요하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좀 뭔가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좀 이렇게 그 도주할 수 없는 뭐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차를 이렇게 중간에 정지시켜 놓는다든가 아니면 저희들 뭐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하나, 둘, 세 개 정도 쳐서 분명히 이렇게 지긋자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물론 그러면 교통에 대한 어떤 부담은 되게 클 수는 있겠지만 그 교통의 부담이라는 것은 시간의 부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경찰관의 생명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단속도 조금 지금은 이제 더 지능적으로 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소망은 있습니다. 네. 그 아예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를 부착해가지고 알코올이 반응이 나오면 시동이 안 걸리도록 하는 이런 장치도 있다면서요?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라는 것 자체를 문제시 삼거든요. 초반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두 잔 괜찮지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술을 좀 많이 마시는 뭐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를 문제로 삼기 때문에 운전행위를 떠나서 생활 속에서 운전행위까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사고라든지 재범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직업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요. 실제로 그 장치를 시행한 동안에는 일단은 재범률은 좀 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도 그런 걸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동잠금 장치만으로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차후에 생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치 외에도 뭐 필요하다면은 한 번 단속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다. 그러면은 이건 좀 의심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음주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라는 어떤 뭐 특별한 관리 방법을 뭐 제안하고 검증할 수 있는 좀 복합적인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동 교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장치만으로는 그 기간에만 가능하지 그 이후에 풀렸을 때에는 또 이게 다 완전히 수정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또 일정 기간만 그렇게.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시동 잠금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또는 법원에서 이 사람 너무 헤비하다. 술 마시는 습관이 그러면 뭐 평생을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일단 뭐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법원 판결에 의해서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해외는 많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을 못하게 막는 방법인데 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시동 잠금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어차피 근원적인 근원적인 예방이 안 되는 게 음주라는 건 처음에 말씀 올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습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음주의 성행을 교정하지 아니하고는 사실 시동 잠금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음주에 대한 처벌의 형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사실 지금 교육 프로그램에 있으면 심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그 치료 처우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음주는 병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은 맞기 때문에 그 성행에 대한 교정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대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점이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하는 게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고 여기에 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단속 자체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추후에 또는 뭐 이 단속 기기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운전자가 뭐 진짜 피를 뽑아서
이렇게 검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 시간 기준으로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는 건데 음주한 시간으로부터 몇 시간 지났는지.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질 거다라는 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쯤 되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현장에서 교육생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교육생들이라고 하면 음주 단속의 경험자들이죠.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실제 그것을 피를 이제 뽑아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오히려 정지로 갈 걸 취소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음주는 개인차가 심하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병 마시고도 괜찮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잔 마시고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어떤 그게 모두에게 통하는 거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죠. 네. 하지만 그 잣대는 없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위드마크 공식에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위드마크 공식의 어떤 뭐 잘못되었다 이런 점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미 그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들어와서 위드마크 공식은 쓰는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판사님 한 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제가 대법원 전문심리위원이라서 이번에도 유죄 판결 하나 받아낸 게 있는데 음주를 하면 이게 지금 보이는 라디오면 음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주를 한 잔, 두 잔, 세 잔 먹으면 그 순간 먹고 난 다음부터 한 45분에 60분 동안은 계속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시점이고 그렇죠. 한 60분에서 한 70분 지나면 이렇게 내려가는 입장인데 예. 위드마크 공식은 하강기 곡선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쓰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호흡기로 풀었는데 풀은 당시에는 0.0 지금으로 따지면 0.05가 아니었는데 사고 난 시점에는 0.05가 넘을 수 있다. 하강기 곡선에서 이쪽에서 쟀는데 그 전에는 될 수 있는 지금은 뭔가 하면 상승기 곡선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대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술 먹자마자 사고 나는 사람들의 피고인,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 상승기 곡선에서 이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술 먹었는 시점은 분명히 이거보다 올라간 이 시점에서 쟀기 때문에 그 전 시점은 분명히 0.05보다 낮다. 네. 그걸 입증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검사가 지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쪽이 가장 큰 위드마크 공식의 흠결이라는 거죠. 흠결이 없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뭐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점들 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처벌도 강화하고 기준도 강화하고 뭐 단속도 더 효과적으로 지능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안 줄어들고 있다. 대폭 안 줄어들고 있다. 조금밖에 안 줄고 있다. 그럼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2017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물론 이제 음주만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교육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이게 음주 단속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근데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지 않았어도 음주운전을 경험한 운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왜 또 음주운전을 또 하겠냐라고 질문하면은 대부분이 나는 단속이 안 될 것 같다. 아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모든 교통법규 위반이 한 번의 행위로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시로 하다가 그렇죠. 예. 어느 날 단속이 됐는데 그 전에 기준인 0.05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면 아까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내가 술 요 정도 마시고는 괜찮나? 라고 하면은 그 정도보다 더 마셨을 때 30분 기다리고 하지 뭐. 예. 뭐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예. 이게 단속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걸린다? 단속이 될 수 있다라는 알겠어요. 분위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단속이 되었을 때 자꾸 이제 처벌 기준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사후가 문제가 아니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벌어질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네. 교육,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좀 통합적으로 강화돼야 된다. 네, 이루어지는 어떤 분위기가 네. 조성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지현 팀장 짧게 한 말씀. 딱 한마디를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자기가 죽든 남을 죽든 둘 중에 한 가지로 종국적인 결론이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범률도 그렇게 높고 상습, 습관적 어떤 그런 것들도 많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마지막에. 처음에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보면 이 음주운전 해본 경험이 있다는 사람들은 거의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많죠. 네,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자기가 그 경험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실질적으로 잠재된 거는 저는 사실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자,
오죽하면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의 한 코너로 음주운전까지 지금 잡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차제에 이제 뭐 법도 강화되고 하니까 정말 딱 끊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센터 승재현 팀장,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의 송수연 책임연구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